저는 올해 67살의 김정순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주부였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일입니다. 바로 제 생일날,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고 모욕을 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겪은 상처와 그 후의 일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1년 만에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민수가 10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죠. 한순간에 과부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약간의 저축으로는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민수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인 저에게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 괜찮아요. 저만 있으면 돼요. 라며 저를 위로해주곤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수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순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죠.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29살이 되던 해 회사 후배인 수연이라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수연을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가 제 아들을 좋아해 준다니요. 수연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민수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수연의 첫인사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수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수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예식장이나 신혼집 구할 때도 꼭 저에게 먼저 상의했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어떠세요? 어머님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는데 같이 가서 봐주세요. 어머님 눈에 예쁜 걸로 골라야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저를 참여시켜 주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딸을 하나 얻은 기분이었죠. 그동안 아들만 키우느라 딸에 대한 로망이 컸거든요. 결혼식 날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하객들이 모두 신랑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좋은 며느리 만나서 편히 사시겠어요. 라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 말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수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정성스럽게 선물도 준비해 왔어요. 민수도 결혼 후에 더욱 효자가 된 것 같았죠. 엄마, 수연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라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히 지내시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며느리가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연을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더니 만났을 때도 예전만큼 친근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수네 집에 반찬을 해다 주러 갔는데 수연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반찬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저희가 직접 해 먹을게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고마워해야지. 그때 민수가 수연을 타이르더라고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땐 신부가 자립심이 강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명절 때 일어났어요. 추석이었는데 수연이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 추석 당일에만 올게요. 연휴 내내는 제 부모님과 보내려고요. 이때까지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수연도 외동딸이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명절 준비부터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당일에만 잠깐 오겠다고 하니까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몸살에 걸렸을 때였어요. 독감인지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민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 엄마, 많이 아프세요? 지금 회사인데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런데 저녁에 민수가 혼자 왔더라고요. 수연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수연이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대신 제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섭섭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물론 며느리한테 의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터라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첫 손주를 갖게 된다니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임신했어요. 12주 됐어요. 아이고, 정말? 우리 수연이 고생했네.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저는 즉시 수연이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도 해서 가져다 주고 태교에 좋다는 책도 사다 줬죠. 산부인과 검진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수연아. 처음 임신이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괜찮다고요. 저희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수연이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요. 모든 일에 친정 엄마만 참여시키고 저는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제가 태교 음식을 해서 가져갔는데 수연이 대놓고 거부하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안 가져다 주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서 먹을게요. 수연아, 그래도 태교에 좋은 음식은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 엄마도 경험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먹을게요. 그때 민수가 중간에서 난처해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 스트레스 받으면 태교에 안 좋대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가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일인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수연이 아들을 낳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첫 손주, 그것도 아들이라니요.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산후조리에 좋다는 미역국과 각종 보양식을 준비해서 갔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아기의 할머니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수연의 친정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너무 사람이 많으면 피곤할 텐데 돌려서 나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기의 친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를 내쫓다니요. 민수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봐요. 민수야, 엄마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친정 엄마만 볼 이유가 있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결국 저는 아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차별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산후조리 기간 내내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와서 돌봐줬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죠. 민수한테 언제 가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도 계속 나중에 하면서 미뤘어요. 민수야,
엄마가 산후조리 해본 경험도 있고 도와줄 일이 많을 텐데. 엄마, 수연이 친정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도 할머니인데 손주 돌보는 걸 도와주고 싶어. 지금은 수연이가 예민한 시기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넘게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수연아, 엄마가 손주 보러 가도 될까? 어머님, 아직은 좀. 아기가 아직 예민해서요. 그럼 언제쯤? 좀 더 크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결국 아기가 생후 2달이 되어서야 겨우 한 번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1시간 정도만요. 아기가 돌이 지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졌어요. 수연이 직장에 복직하면서 아기 돌봄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아, 직장 다니는 동안 엄마가 독건이 봐줄게. 어린이집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게 낫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린데. 돌도 안 된 아기를 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 요즘은 다들 그래요. 어린이집이 더 체계적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할머니가 봐주겠다는데 왜 굳이 어린이집을 고집하는지요. 게다가 어린이집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민수한테도 따져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독건이 봐주면 안 되니? 어린이집비도 아낄 수 있고 뭐가 문제야? 엄마, 수연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 친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수연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요. 전문적인 교육이 뭐야? 돌도 안 된 아기한테 무슨 전문적인 교육? 결국 독건이는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내 손주를 내가 돌볼 수 없다니 이런 서러운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독건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수연이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도 없었어요. 나중에 민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민수야, 독건이 아프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연락 안 했어? 엄마, 수연이 친정에서 봐주기로 했어요. 왜 하필 친정에서? 엄마가 더 가깝잖아. 수연이가 더 편해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픈 손주를 친정에서 돌보는 게 더 편하다니 저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독건이가 2돌을 앞두던 무렵 수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어느 날 독건이한테 장난감을 사다 주려고 민수네 집에 갔어요. 미리 연락하고 간 건데 수연이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연락했잖아. 아침에 전화했어.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자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 손주 보러 오는데 왜 약속을 잡아야 해?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 집은 민수 앞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증금도 일부 도와줬거든요. 더 화가 난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민수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편한 방법이라니요. 며느리만 편한 방법 말이죠. 저는 그날도 속상해서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그 이후로 수연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독건이 생일날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민수가 미안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수연이가 가족들만 조용히 하자고 해서. 가족들만?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연이 친정 식구들이 와서 사람이 너무 많을까 봐. 친정 식구들은 초대하면서 저는 빼다니요.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올해 제 생일을 앞두고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수연이가 저를 멀리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생일은 챙겨주겠지 싶었거든요. 그동안 몇 년간은 형식적이나마 생일 축하는 해줬었거든요.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민수나 수연에게서 생일 계획에 대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생일 3일 전 참다 못해 제가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번 주가 엄마 생일인데. 아, 맞다. 생일이네요. 혹시 뭔가 준비한 거 있어?
수연이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라니. 시어머니 생일을 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민수가 알아서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수연이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생일 이틀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날 저희가 집에 갈게요. 간단하게 생일상 차려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간단하게라는 말이 좀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라고 하니까요. 생일 전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일 수연이와 또 불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요즘 만날 때마다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도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꿈을 꾸었거든요. 꿈에서 깨고 나니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올 거니까 깔끔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깔끔한 옷도 입었어요. 오후 2시쯤 민수네 가족이 왔어요. 독건이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손주가 최고구나 싶었죠. 민수가 케이크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수연도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축하 인사는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1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독건이와 함께 케이크도 자르고 생일상도 차려서 함께 식사했죠. 민수가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평범한 가족 모임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에 시작됐어요. 제가 독건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수연이 갑자기 민수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독건이 낮잠 시간이야. 아직 3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가겠다는 거예요. 제 생일날인데 2시간도 안 있고 가겠다고 하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수연아, 벌써 가려고. 오늘 엄마 생일인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독건이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낮잠 못 자면 밤에 잠 안 와요. 한번 늦어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할머니 생일인데 그때 수연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육아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손주랑 더 놀고 싶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더 하고 말았거든요. 수연아, 나도 민수 키워봤어. 하루 이틀 생활 패턴 틀어져도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랑 놀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수연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애 하나밖에 안 키워보셨잖아요. 요즘 육아는 달라요. 애 하나밖에. 그럼 너는 몇 명을 키워봤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님,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분명히 그런 뜻이었어.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때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무슨 오해? 분명히 들었어. 애 하나밖에 안 키워봤다고 했잖아. 수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맞아요. 애 하나밖에 안 키우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육아가 어떤지.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생일날에 그것도 제 집에서 저를 모욕하다니요. 야, 수연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 맞는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였어요. 수연이 갑자기 제게로 다가와서는 제 머리채를 움켜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래요. 저를 무시하고 간섭하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그것도 제 생일날에 제 머리채를 잡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요? 야,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대. 손대라고. 하지만 수연은 제 머리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저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손대. 지금 당장 손대.
저는 수연의 손목을 잡고 떼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치욕스럽고 분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민수가 수연을 말릴 줄 알았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엄마에게 손을 대는 걸 그냥 둘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수연아, 진정해. 엄마도 진정하세요. 민수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수연이가 엄마 머리채 잡고 있는데 왜 말리지 않아? 엄마가 먼저 수연이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요.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계속 수연이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고 무시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 아들이, 그것도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 대신 며느리 편을 들다니요. 민수야,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수연이가 엄마 머리채 잡고 있어. 엄마가 먼저 화내셨잖아요. 수연이도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임계점을 넘었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나요? 저도 임계점을 넘었다고요. 수연이 그제서야 제 머리를 놓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계속 참았어요. 뭘 참았다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항상 제 의견은 무시하시고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시고 친정과 비교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연이가 항상 친정만 편들었던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항상 우리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제 방식은 틀렸다고 하세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멘탈이 무너졌어요. 제 생일날에 제 집에서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고, 이런 굴욕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동시에 절망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싶었거든요. 좋아, 알겠어. 민수야, 너는 이제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소중한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와이프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알겠어. 수연이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저를 자극하신 거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자극했다고. 손주랑 더 놀고 싶다고 한 게 자극이야.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쌓인 게 있어서요. 쌓인 게 뭔데? 그때 수연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은 뭐든지 트집 잡으시잖아요. 육아하는 것도 살림하는 것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간섭하세요. 언제 내가 트집을 잡았어? 항상요. 독거니 어린이집 보낸 것도 반대하시고 제가 요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경험해서 우러나온 조언을 한 건데 그게 트집이고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수연아,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 위해서요?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시면서요. 민수도 또 수연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소외당해도 참아야 하는 거야. 엄마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유연하게 생각하라고요. 머리채 잡힌 걸 유연하게 생각하라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알겠어. 수연아, 너 오늘 나한테 손 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다고. 그럼 참지 마.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와이프가 더 소중하면 와이프하고만 살아. 민수가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는 이제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한 거 맞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이해? 나만 이해하라는 거지? 수연이는 이해할 필요 없고. 그때 수연이 정말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만의 가정이 있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결정하실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모든 걸 결정한다고 했어. 항상 의견 내시잖아요. 저희 일에 의견 내는 게 잘못이야.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간섭하실 권리는 없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방아쇠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좋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족 안 하자.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오늘부터 남남이야. 엄마,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독건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수연아, 너 오늘 나한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수연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두고 보시라고요.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수연이가 제 머리채를 잡던 순간, 민수가 수연이 편을 들던 순간, 그리고 수연이의 비웃는 표정까지.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연이에게 똑같은 굴욕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먼저 제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민수 명의로 된 아파트 보증금 중에 제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았거든요. 선생님, 아들 집 보증금을 제가 반 정도 댔는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것 말입니다. 네, 다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를 고려하시면 가족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는 저희 단호한 말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제 재산 정리였어요. 그동안 민수를 위해서 모아둔 돈들,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주려고 했던 돈들을 모두 제 명의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죠. 민수와 수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했어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수연이를 친딸처럼 아꼈는지, 그런데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말이에요. 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다니. 그뿐만 아니야.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건 너무하다.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확신시켜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첫 번째 복수를 실행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아파트 보증금 반환 요구서를 보낸 거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응, 맞아. 내 돈이니까 돌려받는 거야. 엄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가족? 내가 수연이 편 들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잖아.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만 이해하라는 거네. 수연이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 수연이도 미안해해요. 미안하면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무릎 꿇고 엄마, 싫으면 돈 갚아. 3천만 원. 민수는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갑자기 3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후 수연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증금 돌려달라니. 너무해?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은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끝이야? 내가 나한테 손 뗀 걸 사과 한마디로 끝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해. 수연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더 과해. 어머님, 그 정도까지는. 그럼 돈 갚아. 당장. 결국 수연이는 그냥 갔어요. 무릎 꿇기는 싫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두 번째 복수로 수연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로 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나 주민들에게 수연이의 실체를 알리는 거였죠. 부녀회장님, 우리 아파트에 이런 며느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부녀회에서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물론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다 맞았거든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다더라.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지, 시어머니 생일날 머리채를 잡다니. 그건 정말 선을 넘은 거지. 부녀회 사람들의 반응은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죠.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이사 가든지.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 하지만 수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날 얼마나 굴욕적이었는데 민수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수연이는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다른 엄마들이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연이의 직장에까지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거든요. 수연이 다니는 회사에 제 지인의 딸이 다니고 있었어요. 영희야, 내 회사에 최수연이라는 사람 알아? 네, 알아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인데 나한테 정말 심한 짓을 했어. 저는 영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영희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죠. 일주일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수연이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대요. 상사한테까지 들어갔다고. 그래? 그럼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 사람들도 알겠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수연이가 회사 다니기 힘들어해요. 그럼 사과하라고 해. 제대로. 사과는 했잖아요. 언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적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럼 계속 힘들 거야. 저는 정말 냉정했어요. 수연이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아내는 직장과 동네에서 소문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엄마, 정말 후회해요. 수연이한테만 정신 팔려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갚아주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후회해도 늦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엄마를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첫 번째? 내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사과받기 전에는 안 돼. 수연이가 그건 절대 안 한다고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수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가 선택해야지. 자존심이 중요한지 가족이 중요한지. 그날 민수는 한참 앉아 있다가 갔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수연이 굴복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직장에서의 냉대, 동네에서의 소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모든 게 한계에 도달했나 봐요. 민수와 수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수연이의 얼굴은 정말 창백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수연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2달 전 제가 당했던 그 굴욕이 드디어 갚아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께 손댄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을 존경하고 받들겠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연이를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거든요. 수연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네. 정말 죄송해요. 나는 내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뭘로 봤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좋아, 사과는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첫째, 앞으로 모든 중요한 일은 나한테 먼저 상의할 것. 둘째, 독거니 교육이나 육아에 관한 건 내 의견을 존중할 것. 셋째, 명절이나 기념일은 무조건 나를 우선으로 할 것.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지키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정말 연을 끊을 거야.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연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저를 존중하고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독건이 유치원 보내려는데 어떤 곳이 좋을까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세요. 어머님, 독건이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가서 골라주세요. 모든 일에 저를 참여시키고 제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보다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연휴 내내 엄마와 함께 보낼게요. 엄마, 수연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타일러 드릴게요. 독건이도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수연이가 독건이에게 할머니를 더 좋아하라고 교육시킨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완전히 제 통제하에 들어온 거죠. 어느 날 수연이가 친정 어머니와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독건이를 너무 자주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할 리 없는 수연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저한테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수연아, 친정 엄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실 거야. 하지만 너무 자주는 안 되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어요. 예전에는 친정만 편들던 수연이가 이제는 저의 판단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수연이가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독건이 돌보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이에요. 수연아, 승진은 좋은 거지. 독건이는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저희 허락을 구하고 저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연이를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민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고민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확실히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혹시 엄마 기분 나쁘게 한 적 없어요? 엄마,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민수의 이런 배려를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만 신경 쓰던 아들이 다시 효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 드디어 완성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집안의 서열은 완전히 확립됐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저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가족 모임도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죠. 명절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수연이가 친정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어머님, 이번 설날에는 뭘 준비해 드릴까요? 어머님, 차례상 차리는 법 가르쳐 주세요. 수연이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배우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독건이 교육 문제에서도 제가 주도권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 독건이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배우자. 할머니가 좋은 선생님 알아봐 줄게. 할머니, 독건이 영어 유치원 보내면 어떨까요?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한글부터 제대로 배우고 나서 이런 식으로 손주 교육에도 제가 결정권을 갖게 되니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도 제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정순이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요즘 수연 씨 보면 정말 얌전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건방져 보였는데 역시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정순아, 내 며느리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 그렇게 잘 길들였어?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말 안 듣는데 비결이 뭐야? 역시 처음이 중요하구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제가 다른 시어머니들의 롤모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복수의 달콤함만 느꼈는데 점점 그 이상의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수연이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굽힌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를 존중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 못했어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지내고 싶어요. 이런 수연이의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엄마보다 수연이 편을 들 수 있었을까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가 가장 소중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날 독건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지키고 있는데 수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내 손주인데. 어머님, 사실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오해? 어머님이 저를 간섭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걱정해서 하신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때 저도 느꼈어요. 수연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요.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연아, 나도 미안해. 좀 더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렸어요. 이제는 어머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우리는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단순히 제가 우위에 서고 수연이가 굽힌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수연이는 여전히 저를 존중했지만 이제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조언 좀 해주세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런 말들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도 수연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됐어요. 수연아, 고생했어. 육아가 쉽지 않지? 수연아, 몸조리 잘해. 엄마가 도와줄게. 수연아, 내 의견도 중요해. 함께 상의하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죠. 민수는 정말 완전한 효자가 됐어요. 하지만 아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장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독건이와 저희 관계도 정말 특별해졌어요. 이제 독건이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손주와의 관계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수연이도 독건이가 저를 좋아하는 걸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님, 독건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보기 좋아요. 독건이한테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수연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이기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복수도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있었거든요. 수연이도 저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수연이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독립하고 싶었던 거고 저는 평생 키운 아들과 손주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였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모두 모여서 시간을 보내죠. 수연이는 이제 정말 제 딸 같아요.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가장 먼저 알려줘요. 어머님, 회사에서 승진됐어요. 어머님, 독건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민수도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들이 됐어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저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게 어때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가족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독건이는 이제 정말 저희 자랑이에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고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해요. 할머니, 저 오늘 산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독건이가 제일 착하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해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시어머니나 며느리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시어머니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되 완전히 내 딸처럼 대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만의 생각과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관계가 더 나빠져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며느리 분들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여러분의 남편을 평생 키운 분이에요. 그 정성과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조언이나 간섭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독립된 개체이고 여러분만의 가정이 있다는 걸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다만 그 방법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특히 결혼한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해요.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안 돼요. 물론 아내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머니도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가족이거든요. 두 사람이 갈등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중재하려고 노력하세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민수처럼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저와 수연이의 관계도 처음에는 혈연이 아닌 타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상처만 깊어져요.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려고 한다면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모두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물론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하려고 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제 말에 무조건 반발했을 텐데 이제는 일단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차분하게 표현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니까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하게 지낼 것 같아요. 독건이가 자라면서 더 많은 기쁨을 줄 것 같고 혹시 둘째도 생긴다면 더욱 행복할 거예요. 수연이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독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민수도 정말 좋은 가장이자 아들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복수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확실한 선 긋기도 필요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다만 그 방법이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